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988년 발표된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입니다. 완벽한 행복을 갖고자 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작품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쌓아 올렸던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성은 바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이, 그것도 가장 귀여운 다섯 번째 막내 아이로 인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완벽한 가정이나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만의 완전한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작가 소개하고 작품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1919년에 태어나서 지난 2013년 사망한 작가 도리스 레싱은 이란 출신의 영국 작가입니다. 영국인인데 이란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란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가족이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드넓은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는 아프리카 평원이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척박한 환경과 그럴수록 더 깊어지는 내면의 세계라는 설명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작가인 것 같은데요. 이 작품 다섯째 아이는 그녀가 69세이던 1988년 발표되었고, 그리고 2007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그리고 2013년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설이 시작하는 배경은 1960년대 런던입니다. 1960년대 영국 분위기를 조금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196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To Sir with Love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 타이틀곡이 워낙 유명해서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영화 내용이 엉망진창인 영국 고등학생들과 어느 흑인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영화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영국의 분위기를 제가 아는 만큼만 얘기해 보자면,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것은 곧 우리가 잘 아는 제조업의 발상지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을 시작한 나라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꽤 잘 나갔었는데, 그런데 1960년 무렵이면 그 제조업에서 미국에 밀리기 시작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일본까지 등장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사면초가, 사면에서 그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는 상황에 놓였고요. 그 때문에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실업률과 범죄율이 치솟던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대 영국은. 그러니까 뭐로든 무너지고 그 빈자리를 퇴폐와 폭력과 향락이 차지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데이빗과 해리엇은 다른 사람들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뭔가 소중한 것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느꼈고, 진정한 행복은 바로 사라져가는 소중한 전통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끄럽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 자신들만의 튼튼하고 안전한 성을 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일 거라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런던 근교에 방에 아주 많은 커다란 집을 구했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낙원으로 꾸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커다란 식탁인데, 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에서도 그랬지만, 커다란 식탁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애를 다지는 어느 대가족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정육점에서 쓰던 커다란 나무 상판을 구해서 대패질을 하고 사포질을 하고
또 그 표면을 정성스럽게 코팅했습니다. 재미있죠? 이것은 오랫동안 칼질을 당하고 또 가축의 피가 배었던 나무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식탁으로 재탄생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깎아내고 바니쉬를 칠한다고 해서 그 안에 배인 짐승들의 피가 전부 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행복한 출발을 상징하는 커다란 식탁 안에 이미 불행의 피가 배어 있었다,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자,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에는 연중 가장 큰 연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여름의 부활절 연휴이고 두 번째는 겨울의 크리스마스인데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콩브레 또한 주인공 마르쉘이 부활절 방학 동안 몇 주씩 방문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이 작품의 주인공인 데이비드와 해리엇 또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연휴마다 커다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 여러 명을 초청해서 연휴 기간 동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전통적인 행복의 가치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해야 했고 또 부모의 도움도 받아야 했지만 자신들의 꿈을 상징하는 그 행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해리엇은 계속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6년 동안 4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또한 부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깥 세상의 폭력적인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그럴수록 부부는 더 튼튼하고 안전한 자신들만의 행복한 성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5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목표를 거의 이룬 듯 싶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고 믿은 것이죠. 하지만 불행은 외부가 아닌 그들의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해리엇이 임신한 막내 5째 아이가 문제였던 거죠. 임신 초기부터 해리엇은 자신 안에 있는 존재가 지금까지 다른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인간의 태아라기보다는 마치 먼 옛날 네안데르탈인처럼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 끝에 태어난 아이는 결국 다른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작가 도리스 레싱은 이 5째 아이에 대한 모티브를 먼 옛날 원시인의 유전자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 현대 유럽인들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스웨덴의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기도 했죠. 참고로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인데, 그 개가 아니죠. 그 원제 또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똑같았습니다. In Search of Lost Genome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어쨌든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이라면 사피엔스보다 더 체격도 크고 힘도 세지만 반대로 지적 능력이나 사회성은 떨어지는 존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들 부부의 5째 아이인 벤도 이런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세고 거칠고 폭력적이었지만 공감 능력이나 지적 능력은 부족했던 거죠. 결국 개와 고양이를 목졸라 죽이고 다른 아이들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벤을 신경 쓰느라 해리엇은 다른 아이들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벤은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그를 멀리하고 밤에는 문을 잠그고 잠드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친척들 또한 그들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죠. 완벽함에 거의 다다랐다고 생각한 순간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로 인해 그 완전함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참다 못한 남편 데이빗이 벤을 어떤 수용시설에 보내고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싶었지만 엄마 해리엇은 그마저도 견디지 못해서 다시 벤을 찾아오고 맙니다. 자,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이 행동은 엄마로서는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장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보다 엄마 해리엇은 자신의 완벽한 가정이라는 이상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그 어떤 모순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가정에 어딘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떤 아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결핍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모순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는 자기와 함께 있어야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아이를 데려와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10대가 되기 시작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10대가 되자마자 기숙학교에 간다거나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에 머문다는 핑계로 하나둘씩 그들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남편 데이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핑계로 점차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고 결국 그 큰 집에는 벤과 해리언만 남게 되었는데 벤 역시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해리엇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리엇은 자신의 어떤 그 완전 무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벤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고 결국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해리엇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리고 모두가 떠나고 난 후 벤마저도 해리엇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모두가 떠나가고 아무도 찾지 않게 된 그 집은 이제는 더 이상 갖고 있을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팔고 어딘가 작은 집을 구해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해리엇은 왠지 미련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텐데 그러면 그 집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소설은 혼자 남은 해리엇이 거리에 폭력적인 상황이 중계되는 TV 화면을 지켜보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거친 아이들 중에는 자신의 아들 벤이 있었고 결국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 도리스 레싱은 현대인에게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이 소설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동안 영국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폭력적인 사회 상황과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작가는 그런 인간의 폭력적인 성향이 이미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 부부의 식탁에 이미 짐승의 피가 배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통해서 그 내재된 폭력성이 결국은 어떻게 표면화되어서 모든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레싱이 제기한 문제는 다만 한 사회나 가정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겠죠. 인간 안에 이미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다섯째 아이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때가 되면 분명히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폭력적인 사회로부터 높은 담을 쌓고 튼튼한 성을 세우면 자신들은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작가는 만약 문제가 외부가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것이 아마도 이 소설을 읽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또 타인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나도 언제든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읽는 내내 주인공 부부가 너무 오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왠지 그들의 태도에서 제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어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라는 의미겠죠. 짧은 소설이었지만 묵직하고 깊은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